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합니다. 황미옥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벌어진 사건, 사고 중에서 가장 기막힌 사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소방서 측의 과실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요즘 부천 원미경찰서에 여러 가지 다니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이어서 저에겐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고는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 사고 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금요일 한 주간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아내, 딸이 굉장히 큰 충격. 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네, 역사 왜곡에 항의하고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온라인 댓글로 살해 협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예, 서경덕 교수는 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온라인 댓글에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것이 주된 취지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20일 밤 12시경에 경찰이 서 교수의 자택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서 교수도 놀랐겠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인터넷상에 서 교수를 살해하겠다라는 협박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라고 하죠. 이 부분 때문에 과연 서 교수의 신변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늦은 시간이지만 방문한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 댓글은 상당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고 심각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를 확인한 누리꾼이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때문에 서 교수의 자택에까지 경찰이 방문한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는 경찰청에서 해당 댓글의 게시자를 찾아내는 수사를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살해 협박이 올라온 곳이 바로 국내 포털이라고 합니다. 이 서경덕 교수 본인도 좀 큰 충격을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까지는 일본의 극우 세력과 중화 사상에 심취한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여러 차례 살해 협박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의 역사관에 맞서는 행동을 여러 가지 많이 했었고 대외적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살해 협박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일본이나 중국의 세력이겠거니 했는데 국내 포털에 공개적인 댓글창에 글이 올라왔다라고 하죠. 이 부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 교수는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국내 포털에 국내의 사람들로부터 올라온 댓글이라는 점에 대해서 서 교수의 아내와 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MC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서 교수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역사 알리기, 한글 알리기, 그리고 독도 영유권 지킴 운동 등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이 때문에 배우 송혜교 씨와 김남길 씨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 등등으로부터 많은 동참 활동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송혜교 씨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기부 활동을 한 것으로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광복절 전후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사칭한 SNS 계정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요. 또 우길기를 홍보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서 교수는 앞서 이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또 확인해 본 결과 서 교수의 사진을 도용한 사칭 계정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그것은 일본의 극우 세력으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서 교수가 공개한 사칭 계정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 교수의 얼굴과 우길기를 합성한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자녀분 얼굴까지 또 저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그렇죠. 우길기를 겹쳐놓은 상황이고 네. 그 내용은 다케시마, 독도의 일본식 명칭이죠. 이것은 일본 땅이다. 그리고 우길기는 아름다운 깃발이다 라는 등의 문구를 적어서 마치 서교수가 변절한 것처럼 서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서교수 역시 이 내용을 보고는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서교수께서 변심하실 줄은 몰랐다. 정말 실망이다 등의 메시지를 직접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교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살해 협박, 욕설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 사칭 개정까지 받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괴롭다라고 하셨고요. 이 서 교수는 과연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겠는가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일갈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 NHK에서 방송 중에 한국어 교과 가사를 왜곡해 내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서경덕 교수가 NHK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하죠. 예, 21일 관련 업계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제1한국인학교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 야구 대회 고시엔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4강에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선수들이 교가를 불렀는데 교가 내용이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내용인데 이처럼 한국어로 시작되는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NHK를 통해서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NHK의 일본어 자막에서는 분명히 동해라는 것은 고유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쪽의 바다라고 바꿔서 방송했고요. 또한 한국의 학원이란 가사도 한일의 학원이라는 원래 뜻과는 다르게 송출됐다고 합니다. 특히 고시엔에서 한국어 교과가 방송될 때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이 인터넷은 물론 사회관계망 SNS에 혐한 게시물을 마구 올려서 굉장히 한일 갈등에 대해서 불을 지폈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경덕 성심여대 교수는 NHK에 직접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고유명사다. 고유명사인 동해는 반드시 동쪽의 바다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NHK에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날 열리는 4강전에서는 반드시 똑바로 표기하기를 바란다라고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서경덕 교수님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독도 알리기는 물론 해외 박물관에 한국어 안내지를 배포하시는 일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도움을 좀 드리지 못할 망정 좀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잡혀도 상관없어. 참 뻔뻔한 발언인데요. 과연 누가 한 말일까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입주민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입주민과 이 남성이 일면식조차 없던 사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인 건가요? 예, 지난 19일 파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40대 여성의 뒤를 따라서 승강기에 탑승했다고 하죠. 탑승한 뒤 가방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서 휘둘렀다라고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이 같이 탔던 이 남성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상황인데요.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각 현장에서 가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여성은 머리와 팔을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퇴원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렇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이 피해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300m, 400m 정도 뒤따라갔습니다. 쫓아온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 후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탑승하게 된 것인데요. 당시 피해 여성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아주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자신에게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했고 분명 기억하기로 근처 육교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여성이 그 가해 남성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분명히 엄포를 놓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해 남성은 신고해도 상관없다, 잡혀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었다고 하죠. 경찰은 이 가해 남성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가해 남성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거치고 있고요. 또한 아파트 주변 CCTV 영상 확인하는 수사 작업 펼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상당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있는데요. 방금 그 엘리베이터 내부 사진도 확인하셨습니다만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요. 이 남성 진짜 집요합니다. 밖으로 도망치려는 여성을 끝까지 쫓아갔다고요? 예,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여성을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탑승합니다. 그 후에 문이 닫히자 이 남성은 구석에 서 있다가 갑자기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냅니다. 그러고는 여성에게 마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여성이 저항하면서 방망이를 움켜쥡니다. 그러자 남성은 오히려 주먹으로 여성을 폭행하는 상황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멈춘 뒤 문이 열리자 여성이 밖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끝까지 쫓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겨우 탈출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된 상황이죠.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동의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경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묻지마 폭행 아니겠습니까? 이 변호사님, 이 묻지마 폭행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이 되나요? 예, 양형이라고 하죠. 형량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범행의 동기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누군가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복 감정이 있다고 해도 안 좋은 양형 요소가 되겠지만 묻지마 폭행,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자비한 폭행 사건, 동기를 알 수 없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범행 동기에 있어서 가중 요소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도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예, 참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서 참 두렵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지난 20일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20대 남성이 같은 동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인 70대를 마구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를 당한 70대는 살려달라고 외친 뒤에 결국은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받고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서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하죠.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상황이 되어버리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통함을 전했는데요. 이 가해 남성인 20대 남성은 분명 나의 아버지, 사망한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었고 폭행을 했다라고 사망한 남성의 딸, 유족이 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 남성은 말다툼을 벌인 뒤에 폭행한 것이라며 뭐 일방적인 시비를 건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인데요. 이 사건 역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고요. 아울러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이 묻지마 폭행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분노사회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분노를 남한테 풀 게 아니라 서로를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금만 배려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고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교장 선생님을 고소하겠다는 걸까요?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장을 아동 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 때문인가요? 예,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장을 아동 방임의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이 고소 사실은 아파트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고소 사실이었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고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좀 더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등하교 방식에 대해서 학교 측과 학부모 측이 계속 시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는 800명의 전교생이 있는데 그중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1.4km가 떨어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거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100명의 학생들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버스를 내리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교내로 차량 진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거절했고요. 그 대신 통학로 초입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 승하차 정류소를 이용해 달라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이야기하는 어린이 승하차 정류소라는 곳은 큰 길이라 위험하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될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항의를 계속했고요. 학교 측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모양새를 취하자 심지어 교장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 즉 아동방임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교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학부모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학부모들이 다음 달 초 개학일까지 등교 거부까지 예고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이 통학버스 하차 지점을 두고 수년째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이 문제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측과 100여 명의 학생의 학부모들 측은 계속 대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통학버스의 하차 지점을 두고 문제였는데요. 네. 이 부분이 한두 달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수년째 갈등을 겪어왔던 문제라고 하죠. 이 학생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1.3km 정도라고 합니다. 네. 도보로는 26분 정도라고 하죠. 교문 앞에는 또 200m의 급경사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분명 자체 비용을 들여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만 급경사길에서 초기에는 아이들을 내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급경사에서 하차를 했더니 또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급경사 지점에서 하차를 하니까 오히려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이 혼잡하다라는 이유로 민원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그러면은 우리 100명의 학생들의 통학버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내릴 수 있도록 하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요구를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측은 교문으로부터 25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어린이 승하차 정류소를 이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지도를 보니까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학교 측에서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내 차량 진입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교 측 입장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학교 측은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100여 명의 학생들의 아파트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통학버스가 실제로 교내로 진입하게 되면 걸어서 통학하는 다른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였고요. 아울러 두 번째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통학버스를 이용한 학생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교생 800명 중에 100명 정도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 중에 자동차가 오며 가면서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실제로 자차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학교 안에서 내리면 안 됩니까? 라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형평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함께 있는 거네요. 근데 이 교장을 고발한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나머지 학부모들은 억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학부모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 참 좋으련만은 네. 사실 이 누리꾼들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근의 다른 아파트 주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승하차장을 세금 들여서 만들어준 것 아니냐 그랬는데 언덕 올라가기 힘들다고 하여서 다른 700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민들의 입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네티즌들, 누리꾼들은 외부 통학버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장이 과연 아동을 방임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학교 측의 입장을 좀 더 손들어주는 듯한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학부모들이 교장을 고소했다고 하는데 법정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변호사님 시가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고소인들인 학부모들이 고소한 죄명은 직무유기와 아동 방임의 학대 혐의인데요. 글쎄요, 직무유기는 고의적으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이고 학대 부분도 학대의 고의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네티즌이 지적한 것처럼 학대의 고의보다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보호의 의도가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꼭 고소로서 처벌하기보다는 아마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의사를 더 강경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의 입장이 이런 건데 과연 이 직무유기, 아동 방임인지 이 교장 선생님을 고소할 일인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뉴스픽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법원,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지급입니다. 최태원 SK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재판부의 판단 결과부터 살펴주시죠. 예,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해서 20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어제 오후에 선고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었는데요.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 재판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하여서 2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 간의 부정한 행위 그리고 혼외자 출산의 문제,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 그리고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결과적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이른 점에 대한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밝혔고요. 아울러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 부부는 이미 혼인 파탄 관계였다. 그리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 측에 있다라는 취지의 피고 측 주장, 즉 김 이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이미 파탄 관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김 이사 때문에 파탄된 것이 아니라 노 관장 측은 이미 파탄된 상태여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 책임이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 측 주장처럼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아울러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정도와 경위 그리고 혼인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결코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앞서 최 회장이 선고받았던 20억 원에 대해서 두 사람의 공동한 책임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위자료 소송은요, 노소영 관장, 이 가정이 파탄난 건 최태원 회장과 그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자료 20억 원. 근데 이 위자료 20억 원이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이라고요? 맞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김 이사장에게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김 이사장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최 회장에게 접근한 뒤에 부정행위를 지속해서 혼외자를 출산했고 그리고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무려 1천억 원을 넘는 돈을 씀으로써 가정 공동재산을 소비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파탄난 혼인이었다라는 점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2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어느 사건보다도 이례적이고 있어 본 적이 없는 판결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양측의 재산 구조라든지 혼인 상황, 경과 등을 다양하게 보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계일보에 공개적인 서신을 보냄으로써 혼외자가 있음을 알렸고요. 그 후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두 사람이 공개적 행보를 보였죠. 이 부분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 관장에 대해서 큰 정신상 고통을 미쳤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재판이 끝난 뒤 김희영 이사장과 노소영 관장 좀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예, 어제 한 2시 정도에 판결 선고가 됐고 네. 그 이후에 각 측의 대리인이 가정법원 앞으로 나와서 각자의 입장을 밝혔죠. 김 이사장 측의 법률 대리인 배인구 변호사분은 유명하신 분이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직접 만드신 굉장히 저명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대리인을 맡으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사과를 분명히 하시는 걸 봤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노소영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본건 위자료 소송이 기획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노 관장에게 진심을 사죄한다라면서 대리인이 대신하여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10년이 넘게 인격적인 모독과 힘든 고통을 당해왔다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가 넘는 인격적 살인은 좀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고 항소를 하지 않을 듯한 의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노관장 측은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시했죠. 노관장 측의 법률 대리인은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그 어떠한 금전으로도 배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판결보다도 이례적으로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대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지켜주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감사한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자, 위자료 소송은 끝이 났고요. 이제 시선은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남아 있는데요. 이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과 관련해서 흔히들 세기의 이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예, 세기의 이혼과 관련된 사건들이 하나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 이어서 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남은 것은 상고심 판결이죠. 통상적으로 상고심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편인데 반하여 이 건의 상고심은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좀 점점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고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바로 노 관장이 과연 SK그룹에 대해서 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 그럼으로써 SK 주식이 과연 분할 대상에서 빠지냐 들어가냐 그 부분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있는 쪽지 메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네. 바로 그 쪽지 메모가 SK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노 관장의 기여가 아니겠냐라고 봐서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몫을 인정했고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선경 300억이란 쪽지의 내용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성경 측에, 즉 현재 SK죠. SK에 대해서 비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으로 SK 노후 자금을 요구한 내용에 반대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네. 점이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면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예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상고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진위를 중심으로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의 범위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최 회장 측이 상고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고유서 분량이 500쪽이 넘는다고 하죠.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네. 이 상고유서의 내용 중에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유입된 적이 없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반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육공특혜설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측 압력으로 오히려 재원을 제공한 입장이었다. 즉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혼 과정이 낱낱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게 정신적 고통이 좀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최종 판결 예상해 보신다면요? 네, SK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은 결과적으로 대법원 제1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합의를 이끌어 나간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았다라고 하고요. 일부에 소속된 다른 대법관이 총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심의 심리 대상은 과연 2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정했는가라는 점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실체라는 부분인데요. 사건의 특성상 앞으로 현재는 네 분의 대법관이 있는 소심리부에서 심리를 하고 있지만 추후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사건을 지켜보면은 핵심 쟁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가사 사건에 문제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쟁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가사 소송에서 두루두루 이야기하고 있는 쟁점들이 많이 의견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점 감안한다면 현재는 대법관 4명의 소부에서 심리하고 있지만 전원 합의체로 바뀌어서 심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히 그래왔던 가사 사건의 심리 쟁점들이 이제는 의견이 바뀌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대법원이 심층 심리를 통해 기존 법률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어떠한 그 견해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만큼 큰 이혼 사건 맞습니다. 때문이겠죠. 쟁점으로 따지면 수십 가지가 넘는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교제살인 피해자 아버지, 삶 반토막 났다입니다. 네, 이틀 전이죠.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씨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 측 아버지가 출석해서 최 씨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최 씨가 범행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세웠다는 건데요. 예, 강남역 인근 서울 건물 옥상에서 교제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당시 그 가해 남성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의대생이란 점이었는데요. 2차 공판이 벌써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에서 두 번째 공판이 이루어졌는데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피고인 측, 의대생 최모 씨 측은 2명의 증인을 소환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아버지였고요. 두 번째는 피고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중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고인 최 씨는 사회로 복귀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속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올해 4월에 이 피해자와 가해 남성인 최 씨는 양가 부모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리지 말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렸고 이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의 부모까지도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자 피해자의 부모는 두 사람에게 혼인은 무효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아울러 의대생인 최 씨에게 학교로까지 혼인 무효 소송의 소장을 보내겠다, 빨리 정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대생 최 씨는 우리끼리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왜 부모님에게 알렸냐 라면서 굉장히 피해자를 지탄했다고 하고요. 이 문제로 두 사람은 결별했다, 헤어졌다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는 의대생 최 씨의 연락으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 다시 만난 상황에서 이러한 참혹극이 발생한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인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증인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해 남성인 피고인은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내 도움으로 병원을 차리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피해자의 부모가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 딸이 유학을 갈까봐 야 우리 빨리 혼인을 하자라고 해서 딸을 얽매여 두고 그리고 유학 중간에 일시 귀국하면 서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는 다시 유학까지 가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세웠던 부분이 있다라고 증인석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 아버지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딸을 잔혹하게 살인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함과 비통함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삶이 반토막 났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정말 이쪽에 비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피고인은 의대 졸업 후에 병원을 운영하기에 나의 재력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피해자의 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혼인신고 사실을 부모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내 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사실 지금까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한 108일이 지났다라고 해요. 네. 108일이 넘도록 이 가족들은 고통이 계속 쌓여서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아울러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막막하고 길고 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다라면서 굉장히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피고인 측 어머니도 이번 재판에 참석해서요. 피해자 측이 혼인 무효 소송을 걸러 의대 졸업이 막힐 것 같아서 아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말이 되나요? 일단 피해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피고인의 어머니의 증언이니까 증의 여부는 추후 문제지만 피해자 아버지가 이 피고인에게 혼인무효 소송의 소장을 학교로 보낸다라고 하는 등의 말이 우리 아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혼인무효 소송 등으로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의대 졸업이 막힐 것 같아서 피고인이 공포에 휩싸였다. 우리 아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서 어느 의대가 졸업에 불이익을 줄지 좀 의문이고 그러니까요. 전혀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오히려 이런 말들이 많은 이들이 반발을 일으키기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혼인무효 소송을 건다고 해서 의대 졸업의 결격 사유라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어 보이고 다만 소장을 보내는데 학교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평이 좋지 않다거나 혼인무효라는 게 사실 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혼인신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무소 위조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 것인데 뭐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됐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을 죽일 만한 결코 동기는 될 수 없다고 보이고요. 피고인 측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탓이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하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잘못된 것이고 누구 탓이라고 봐야 될지는 참 혼돈스러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피고인은 앞서 지난 7월 말이었죠. 첫 재판 때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 불안장애, 강박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을 함께 요청했었는데요.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은 뭐 항상 그렇듯 굉장히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검찰 측은 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로 가는 도중에도 휴대전화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을 했고 또 범행을 실행했다.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말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공격이라고 생각해서 잔인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사체 손괴까지 2차 범행까지 있었던 것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봤을 때 위험성이 강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최 씨 측의 변호인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피고인이 굉장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때문에 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라고 정신감정 신청을 했고요. 평소에도 불안장애와 강박 등으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물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정신감정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있는데 검사 측은 정신감정 필요 없다. 학력을 봤을 때 굉장히 정상적인 인물이다라고 해서 정신감정 신청은 기각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최 씨 다음 재판은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인 10월 7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 쟁점과 함께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신다면요? 사실 이 사건에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그 이수정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느 변호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최씨 측 변호인도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정신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감경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된 유무죄에 대한 쟁점은 아니겠습니다만 형량에 대한 문제에서 과연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부 감경의 요소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어쨌든 아무래도 제 귀한 딸의 생명을 앗아간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음에도 형량 감경을 하겠다고 정신 감정을 요구한 상황이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뉴스픽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대한항공 컵라면 제공 중단, 비즈니스 속은 왜 줘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 비행기에서 컵라면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컵라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기내에서 컵라면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묘수다. 얼마나 먹고 싶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내식이라는 것이 대부분
특별히 맛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따끈한 컵라면을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라면의 냄새가 정말 진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먹으면 옆 사람도 먹고 싶고 그 냄새가 그 기내 안에서 진동을 할 텐데 좀 참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최근 항공기의 난기류 사고가 급증하자 대한항공에서 이코노미석 컵라면 제공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기내에서 주는 음식까지 권고할 정도면 이 난기류 관련 사고 심상치 않은 것 아닌가요? 예,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내에서 컵라면 서비스를 했지만 더 이상 기내에서 컵라면을 주지 말라고 한 건데요. 이처럼 전 세계 항공기 사고에서 난기류가 원인으로 지목된 비율이 최근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난기류 사고가 비율이 50%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2021년이 되면서 60%를 넘어서고 있고요. 네. 최근 국내에서도 5년 동안 국적 항공사에서 난기류 발생 사고가 총 10건 가운데 7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니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알 수 있죠. 이처럼 최근 들어서 난기류 사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데 이유는 결국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대기가 머금는 수증기 양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잦은 난기류를 발생시킨다라고 해요. 이 때문에 비행기를 타다 보면 난기류를 만나면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실제 난기류 직후에 기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사진으로 상황이죠.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네요. 탁자에 음식과 플라스틱 용품 등이 다 흩어지게 되고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 상황인데 만약 승객이 안전벨트를 푼 상황이라고 하면 기내에서 강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 짐칸이 열렸다 라고 하면 가방에 맞아 다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여객기에서 난기류로 남성 한 명이 심장마비로 네. 숨졌다라고 하고요. 비슷한 시기에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가던 비행기에서도 난기류 때문에 12명이 다쳤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예전과 다르게 이런 사고가 잦아져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졌고 우선은 모든 국적기의 컵라면 서비스에 대해서 중단하라 라고 정부의 대책 권고가 발령이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어서 더 큰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난기류 때문에 일단 컵라면에 불똥이 튄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컵라면 논란이 뜨거운 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급증한 난기류로 인해서 안전상의 이유로 정부가 국적기에 대해서 컵라면 제공을 금지시켰죠. 그러자 라면 논란이 뜨거운 물 논쟁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컵라면을 먹으려고 승객이 뜨거운 물을 요구할 시에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항공기 객실에서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제공해달라라고 승객이 요구하면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밝힌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차를 마신 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받았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또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항공사 측은 이렇습니다. 컵라면 제공 중단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승객의 화상을 방지 위하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다라는 입장인데 승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컵라면 챙겨와서 뜨거운 물만 받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를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또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뜨거운 물이 아니라 물 자체를 좀 미지근하게 제공하는 방안까지 좀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항공 이번 조치 또 다른 논란도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 제공 서비스를 일반석만 중단할 뿐 비즈니스와 1등석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난기류 때문이고 승객의 안전이라면 위험하지. 갑자기 튀어버리면 화상 입지 않겠습니까? 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1등석의 경우에는 유지한다라고 밝혔던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비즈니스와 1등석은 승객 간의 좌석 그 간격이 넓다 보니까 위험이 덜한가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라면 제공 서비스를 일반석만 중단할 뿐 비즈니스석과 1등석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항공사 측의 입장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전무사고, 무전유사고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난기류가 뭐 돈을 적게 내고 타면은 안 나타나는 거냐. 그리고 대한항공 측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와 1등석의 경우 좌석이 넓고 테이블도 크기 때문에 근처 승객까지 화상사고 위험이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코노미석은 그냥 컵라면 형태 그대로 제공을 하고요.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은 컵라면을 끓여서 그릇에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이 더 안전에 있어서는 더 위험한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말씀 합니다. 주신 것처럼 실제 1등석과 비즈니스석의 그 라면 제공을 보면은 공기에 끓여서 네. 제공하는 상황이 맞는데 글쎄 그 공기에 제공하는 라면이 식혀서 나온 라면인지도 의문이고 컵라면 용기냐 아니면은 면기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뜨거운 물이냐 아니냐 문제인 걸로 보이고 다만 글쎄요, 대한항공 측의 조치는 일부 더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심리가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요즘 제주항공 또 진에어 등 국내 LCC 저비용 항공사들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일단 LCC 측은 컵라면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LCC는 난기류를 만나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컵라면 판매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석과 퍼스트 클래스석은 기존 라면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석에 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이유도 갸우뚱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LCC 측은 오히려 라면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최근에 기내식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한국 출발편에서는 뭐 콘덕, 핫도그라고 하죠. 이런 것도 제공이 되고 피자도 제공이 되고요. 해외 출발편에서는 핫포켓도 탑재되고 있다라고 하죠. 왜 이러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러한 유상 판매 기내식으로 인한 수익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인해보면 라면 범벅 조그마한 사이즈가 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점 보면은 이 컵라면 판매라는 것이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난기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부분, 수익 구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로 하고 생각이 들고요. 쉽게 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난기류 위험을 생각한다면은 여러 가지 예방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비행사 입장에서는 그 수익이 크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난기류를 만나서 라면을 먹다가 국물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법적 책임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뜨거운 국물을 보면 아찔하거든요. 저것이 자칫 쏟기면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또 이런 경우에도 화상으로 인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맥도날드에서도 커피를 쏟은 것 때문에 컨텐츠 핫이라는 부분이 붙었죠. 이 상황에서 거의 정부의 대책 광고까지 나왔고 항공사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과실비율 책임에 있어서 글쎄 승객에게 큰 비율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상을 입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뭐 얼마다 몇백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상대 항공사 측에게 마냥 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비율이 너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항공사에서 컵라면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갖고 타서 뜨거운 물을 요구하겠다는 승객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고객들이 진상인 건지 항공사가 고객들을 차별하고 있는 건지 변호사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석과 퍼스트 클래스석을 일반석과 차별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이고, 일반석과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봤을 때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한다거나 일반석에서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항공사 안전과 주변 승객들의 안전을 봤을 때는 거기에는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